검은 옷을 입은 20세 전후의 남성. 키는 168cm 정도로 지그재그로 뛰며 도주했다. 1989년 5월 16일 새벽, 일본 도쿄도 내리마구 나카무라에서 이상하게 달려가는 남성을 보았던 근처 가게 주인의 목격 진술입니다. 당일 새벽 당직이었던 코바야시 경부와 야마자키 경부보를 살해한 뒤 이상한 띵걸음으로 도주했던 남성. 이 목격 진술에는 사실 매우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그재그로 뛰며 달아나는 것은 일본 자위대에서 가르치는 전술로 총알을 피하거나 은폐 언폐 시 사용합니다. 즉 이것은 범인이 자위대에 속해 있거나 혹은 전역한, 아니면 그쪽에 심취해 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관이 있는 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냈죠. 이 단서를 토대로 경찰은 범행 발생 23일 만에 범인인 시바사키 쇼이치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1969년 1월 1일에 도쿄도 이타바시구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쇼이치. 여느 나쁜 사람들처럼 그 역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처음부터 불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대래 화목한 집안이었죠. 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화장품 영업소 소장인 어머니 때문에 가정 형편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버지가 도박에 빠지면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지인을 따라 경정장을 다니면서 시작된 아버지의 도박은 쇼이치와 여동생의 저금통을 뜯어가는 지경까지 오게 됐죠. 이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다투기가 일쑤였는데 몇 년에 걸친 불화는 부모님이 결국 별거를 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회사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던 중 한 남성과 사귀며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어머니의 애인은 처음에는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지만 사실 매우 폭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얼마 안가 그는 어머니에게 폭언을 가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날에는 쇼이치에게까지 손대고는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쇼이치 또래의 아들이 있었는데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그의 아들 역시 폭력으로 쇼이치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쇼이치는 이를 지인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참고 있었죠. 물론 당시 잘 살펴보았다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역시 거듭되는 폭력으로 우울증을 앓아 자식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 친구들은 쇼이치를 조용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어둡고 고독을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말했습니다. 8년, 어머니가 애인과 헤어지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제야 쇼이치는 해방될 수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상 자위대에 입대한 쇼이치는 30명의 동기 중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일 만큼 좋은 소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투훈련은 정말 즐겁다, 좋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라고 말했던 쇼이치. 하지만 자위대라는 조직에 대해선 비판적이었기에 1989년 3월에 전역한 그는 운전면허를 따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는 그에게 세상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해야 했죠. 당시 그를 고용했던 가게 점장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무엇이든 적극적이고 성실했던 쇼이치를 신뢰하며 가게 열쇠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쇼이치가 받은 급료는 시간당 600엔. 하나 약 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는 큰 돈을 손에 넣고 싶다라는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꿈을 꾸었던 이유는 자신이 겪었던 불우했던 어린 시절, 어려운 생활 환경이 모두 가난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큰 돈을 모을 수 없고 그리 되면 다시 불우했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 그는 돈을 벌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방법.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은행 강도였죠. 여러모로 계획을 짜던 그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흉기로는 어려우리라 생각했습니다. 범행에는 권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경찰관을 덮칠 수밖에 없다라는 어이없는 결론에 도달했던 쇼이치. 그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깝고 범행 후 도주도 용이한 인근에 있는 파출소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의 정기 휴일을 결행일로 잡아 렌터카를 타고 파출소 인근에서 대기했던 그는 미리 준비한 쌍안경을 사용해 안을 살피며 경찰관이 혼자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직은 2명이야기에 분명 혼자가 되는 때가 올 것이라며 그는 오후 무렵부터 계속 경찰서 안을 주시했고
자정을 넘어 새벽 2시 50분경이 되어서야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한 경찰관이 파출소 앞에 놔둔 오토바이를 건물 뒤로 옮기기 위해 홀로 나온 것입니다. 쇼이치는 오토바이를 홀로 옮기던 야마자키 경부보의 뒤를 따라가 준비해둔 흉기로 찌르고 권총을 훔치려 했습니다. 야마자키는 갑작스레 공격을 받아 쓰러졌지만 자신의 권총을 가져가려는 쇼이치에게 저항했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소란을 듣고 나온 코바야시 경부가 경찰봉을 들고 달려오자 쇼이치는 야마자키의 손을 뿌리친 뒤 그대로 흉기를 휘둘렀죠. 그가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은 코바야시 역시 쓰러졌지만 끝까지 저항하며 그가 권총을 가져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간 사람들이 몰려들이라 생각한 쇼이치는 도주했고, 코바야시는 도주하는 쇼이치에게 세 발의 위협 사격을 한 뒤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긴급 회선으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야마자키와 코바야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당시 쇼이치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던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이 인근 지리에 익숙하고 자위대와 관련이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쇼이치는 현장에 흉기를 보관했던 봉투를 놔두고 왔기에 경찰은 봉투에서 그의 지문을 얻을 수 있었죠. 범행 이틀 뒤 쇼이치는 렌터카를 찾아 반납하고 범행에 사용한 물건들을 약 10km 떨어진 한 공원 연못에 버렸는데 생각보다 그것은 빨리 발견되며 날이 갈수록 경찰의 수사망은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범행 흉기인 서바이벌 라이플을 비롯해 자위대 매점에서 판매하는 전문 장갑, 그리고 도주 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인근 비디오 대여점을 방문해 전쟁이나 액션을 좋아하는 자위대 출신의 고객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대여점 측은 고객의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경찰의 정보에 부합되는 최근 들어 수상한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있다며 고객 명단에 있는 한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바로 쇼이치였죠. 경찰은 쇼이치를 찾아갔지만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 7일에 그의 지문을 채취해 비교 분석한 결과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고 임의 동행을 요구해 그를 신문했죠. 증거물에 남겨진 지문이 완전하지 않았기에 당시에는 지문만 가지고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신문 당시 쇼이치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꺼내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백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고 그들의 어디를 찔렀는지도 모른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과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었던 쇼이치. 검찰 측은 그의 범행에 무고한 2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사 측은 사리가 없었다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가 아닌 마음의 상처, 그릇된 생각 때문에 발생한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991년 5월 27일에 재판을 맡은 판사는 다음같이 말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시작 전 계획을 세웠다는 점과 증거를 없애려 했던 점을 들어 형사책임 능력에 문제는 없다. 성장 과정에 대해선 동정을 금할 수 없지만 범행 당시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신적 면에서 안정된 상태였으므로 본 사건과 그의 불우했던 환경 사이에 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2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명백한 법치국가의 반역,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위대에서 국가 안전을 지키는 훈련을 받고도 제대 후 불과 2개월 만에 강도질을 위해 권총을 빼앗으려 했기에 참작의 여지는 없다. 사회에 준 충격의 크기나 피해자의 억울함, 유족의 강력한 처벌 감정 등을 고려하면 극형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쇼이치의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곧바로 기각됐고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상고까지 했지만 1998년 9월 17일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그의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2014년에 그는 대화를 거부하고 입에서 기이한 소리를 내며 조현병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도쿄 구치소 사형수 감방에서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그의 범행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